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날도 많이 풀렸고 그죠? 그리고 뭐 또 기분 좋았던 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또 반등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지난 4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정말 지난 4분기 1분 여기 보면 이제 주가에 보면 그 분기 차트가 있거든요. 분기 차트. 분기 차트로 보면 지난 4분기는 지수가 2501까지 플러스 한 16% 반등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2236 플러스 3.75%로 끝났고요. 지난 분기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습니다. 플러스 1.58% 시작해가지고 저가가 플러스 0.34% 그리고 종가는 3.75% 상승으로 끝났고 이번 분기는 우리 강 작가랑 1월 효과 이런 얘기를 나가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1월 초에 마이너스 2.5%까지 2180까지 찍었다가 지금 플러스 4.4%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 시장 관련된 거나 우리 여미남과 또 최상무랑 같이 하는 채플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주말이었고요. 저도 주말에 잘 찾아뵙지 못했던 장인 장모님 뵈러 애들 데리고 갔다가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영화도 보고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주 알차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조선일보고요. K 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가 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무대의 혁신 기업들 오늘 요 기사만 한 4개 정도 다룰 겁니다. 미국서 성공한 창업 영웅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특히나 이과 전국 1등부터 전국 몇 등까지는 서울대 의대부터 쫙 지방 의대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대 전자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방의대를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서울대 뭐 다른 과를 다니다가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그 우수 인재들이 좀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그런 제2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창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창업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무대의 혁신 기업들 미국서 성공한 창업 영웅 해가지고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세계 기술 창업의 중심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창업자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 왼쪽부터 이주환 스윗 대표,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 그 영화배우 하정우 씨 아닙니다. 그리고 안익진 몰로코 대표, 그 다음에 김동신 샌드버드네요, 벌드. 샌드버드 대표, 이근우 진 에딧 대표. 이들 스타트업은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니콘에 오르거나 미국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현지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떠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좁았다.
구글 같은 빅테크의 엔지니어로 평생 살고 싶진 않았다. 내가 가진 기술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었다. 기왕이면 전 세계 테크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다. 한인 스타트업 몰로코의 안익진 대표,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 쭉 이야기다. 한인 창업가들이 실리콘밸리를 호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못 폈지만 최근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 맞춤형 광고 자동화 서비스인 몰로코는 맞춤형 광고 자동화 서비스를 하는 회사네요.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 15억 달러가 됐고 기업용 채팅 프로그램 샌드버드는 한 달에 전 세계 3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와, 그래요? 서빙 로봇 기업 베어 로보틱스는 로봇 강국인 미국과 일본 서빙 로봇 시장에서 1위에 올랐고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 스윗은 구글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이란 찬사를 들었다. 유전자 치료 스타트업인 진 에디슨,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의 초기 투자자인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 세쿼이어가 초기 투자에 나섰네요.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한국인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에서 한국인이 창업한 K-스타트업은 100곳이 넘고요.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했더라도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거나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해서 더 큰 시장에 뛰어든 기업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 창업가와 스타트업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업가 5명은 한국인의 특성인 근성과 단결력, 일사불란함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야구 선수 박찬호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이제 한국계 스타트업의 박세리, 박찬호 모멘트가 왔다는 것이다. 아주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속 기사들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서 봤더니 이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에 대한 기사와 진에딧 이건우 대표에 대한 기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 투자사 30곳 중 29곳에서 퇴짜. 그래도 다음날 문 두드렸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투자사 30곳에서 29곳에서 퇴짜를 맞았었다 합니다. 사진이 나오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5분 안에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다. 착각이다. 현장 뛰면서 현실은 냉정히 직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43살이십니다. 43살. 43살이면 80년대생이시네요. 1980년생이다. 그죠? 김동신 대표는 지금도 영화 라라랜드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013년 좁은 한국을 떠나서 B2B 소프트웨어 시장이 큰 미국에서 창업을 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사를 찾아가면 몇 분 만에 거절당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당시 투자사 30군데를 만났는데 29군데가 거절하고 한 곳은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제안했다. 속이 썩어 들어갔지만 다른 투자사 문을 두드릴 땐 미소로 회사를 소개해야 했다. 그때 투자사 주차장 안에서 하염없이 미팅을 기다리면서 들었던 음악이 라라랜드의 OST였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게임회사 NC소프트에서 3년간 개발자로 일한 김 대표는 2007년 게임사 파프리카랩을 창업을 했고 2012년엔 두 번째 회사인 육아 커뮤니티 업체를 창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게임 페인 출신일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지만 새로운 것으로 세상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사용자 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채팅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 번째 창업인 샌드버드의 시초가 됐다. 작년 샌드버드는 월간 사용자 3억 명을 돌파했고 미국 핀테크 업체 페이팔과 미국 약국 체인 월그린 등 1200여 고객사를 확보했다. 기업 가치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 김 대표는 한국인만의 긍정적 집요함이 우리의 최대 무기라고 말했다. 2017년 김 대표와 직원들은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로 꼽히는 레딧과 계약을 따내려 첫 미팅을 마치자마자 레딧 건물로 출근했다. 레딧이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새벽같이 출근하고 레딧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했다. 나중에 레딧 직원이 이제 그만 좀 나오시라고 말릴 정도였다. 그는 한국인은 어떻게든 일에 덤비는 성격이라면서 혁신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최적화됐다고 말했다. 참 이런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하셨네요. 2007년에 게임사, 2012년에 육아 커뮤니티 이렇게 실패하고 그죠? 실패한 건지 뭐 그 회사를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예, 홍수환 우리 또 선생님 기억이 떠오르네요. 예, 사전 오기 맞죠, 그죠? 예, 4번 그때 경기 저희 아버지랑 실제로 저도 보고 있다가 3번 다운되고 4번 다운되는 거 보면서 아유 끝났구나. 그런데 또 일어서셔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선가 KO 시켰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이 근성과 이 긍정적 집요함, 예, 참 이게 우리의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진 에딜, 이근우 대표, 유전자 가위 미래 보고 도전, 미치면 만들어낸다 라는 기사인데요. 창업은 고된 일이다. 사업과 아이템에 미쳐야 이겨낼 수 있다. 미쳐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네, 창업은 고된 일인 거 저도 이번에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작년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월급쟁이로 일할 때랑 창업을 해서 회사에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으로 일할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사장님은 다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이 되면 부지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시간, 매일 다음 달 그리고 올해 이렇게 직원들한테 제대로 이제 월급을 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월급을 주는 게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뭔가 그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뭐 성과가 잘 나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투자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뭐 매일같이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저희 기관 투자가들도 저희한테 돈 맡기면서 거의 3개월마다는 기본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요. 월별로도 평가를 가끔씩 하는 데가 있었는데 월별로 그렇게 평가를 해봐야 좋은 그게 안 나옵니다. 투자도 약간 진득하게 어느 정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성과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이제 타 경쟁사랑 이제 비교되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매달 매 분기 단위로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조급해질 수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열심히 그 정도를 걸으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방금 우리 이근우 대표님입니까? 예, 이근우 대표님이 요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창업은 고된 일인데 미쳐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네, 미쳐야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진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주식도 제가 보면 이 주식쟁이들 보면 주식에 좋아가지고 좀 미쳐야 됩니다. 예, 미쳐야 뭐 밤새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재밌으니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치시면 안 되죠. 예, 절대. 항상, 주식은 좋은 주식,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큰 확률을 믿으면서, 예, 내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고, 비싸지면, 캄다운 해서 시장이 이제 막, 예, 날뛸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자금 마련을 하면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면,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식이 좋아가지고 막 이 주식 저 주식 미국 주식 막 파보면서, 예, 그 기업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감이 있거든요. 와, 이런 주식이 있었나?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막 희열을 느끼는데, 그런 정보가 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꼬박꼬박 챙겨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이건우 대표가 35이네요. 이야, 참. 35이면 88년생? 잠깐만. 88년생. 예, 88년생이시네요. 네. 유전자 치료.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를 나오셨네요. 이 대표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바이오공학 박사학위를 따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전자 가위 치료법,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반하는 전달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바이오 쪽에서 한창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유전자 가위. 근데 이 정확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유전자까지 접근을 하는데, 이런 약물 전달을 딜리버리하는 이 전달체, 요 부분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핫했던 분야인데, 요 분야에서 아주 좀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유전자 과위로 노벨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UC 버클리 교수로부터 박사 후 연구원 제안을 받았지만 창업을 택했네요. 야, 포닥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닥터. 그리고 이 노벨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제안을 받았는데 바로 창업을 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전자 치료 물질 개발이라는 문제를 산업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테크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2016년 창업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진 에디슨 원숭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검증을 했고, 다양한 제약사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을 끌어올렸네요. 진 에디슨 실리콘밸리 유니콘 감별사로 불리는 벤처 투자사, 벤처 캐피탈리스트 세콰이어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은 이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도 3천억 원 수준으로 훌쩍 커졌고요. 하지만 사업 초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는 24일간 18개 호텔을 돌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만나 유전자 치료 가능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는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바닥난 통장 잔고만 바라보고 있던 때도 있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급격한 인플레이션 충격파로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세상이 정말 원하는 비즈니스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새로운 틀로 새 시대를 여는 회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초심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예,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이 어떤 사명감을 또 갖고 이 창업을 하셨네요. 그에게 후배
한인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창업은 너무나 고된 일이다. 이를 이겨낼 만큼 사업과 아이템에 미쳐 있는가? 미쳐 있다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예. 나이는 35이지만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창업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 예, 요 기사까지 벤처캐피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정우 대표님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사진에 보니까요, 이 서빙 로봇인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큰 시장 가지 마라. 내 업종이 무엇인지 한국 시장만으로 충분한지 돌아보라. 47이시네요. 서빙 로봇 2017년도에 아마 창업했고 6,500억 원 기업가치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빙 로봇 개발업체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는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나선 경우다. 서울대 컴공과 95 학번이네요. 하 대표는 미국 UT 오스틴, 이게 University of Texas 오스틴입니다. 예,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를 받고 인텔을 거쳐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크 리더로 일을 했다. 그는 2016년 실리콘밸리의 순두부집을 인수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갑자기 순두부집을 인수했네요. 요식업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낀 하 대표는 서빙 로봇을 떠올렸다. 자신이 가진 기술로 식당 주인들을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낮에는 구글에 다니고 밤에는 순두부집을 운영하면서 부품을 사와서 서빙 로봇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자신의 식당에서 직접 테스트를 했고요. 그는 시장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 일을 돕는 서빙 로봇을 개발했지만 투자자들은 왜 하이테크인 로봇 기술을 인력 집중 산업인 요식업에 적용하느냐고 의아해했다. 심지어 회사 엔지니어들까지 로봇 기술을 서빙에 쓰는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그는 필수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미국 외식업 협회에서 서빙 로봇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외식업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2020년 370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았다. 현재 베어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6,500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차기 유니콘 1순위다. 하 대표는 현재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은 미국과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요? 베어로보틱스는 올해 유럽이나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서빙 로봇을 넘어서 다양한 운반 로봇을 출시할 계획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느냐에 있다면서 회사를 포장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사업 본질에 집중한 것이 지금의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하 대표의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를 밝게 본다. 하 대표는 그는 미국에서 BTS 인기가 높은 이유는 K-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가 좋기 때문이라면서 그만큼 한국적인 것들이 글로벌 표준과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다시 일어설 에너지와 용기. 올해는 비바 마젠타처럼. 네, 그 다음 기사입니다. 비바 마젠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시 그리고 사진에 분명히 이 사진은 블랙핑크, 제가 이름 같은 거는 이름을 좀 잘못 외워가지고 리사입니다. 블랙핑크의. 네.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면요, 도전적이면서 개척적인 느낌을 주는 비바 마젠타 색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과거 블랙핑크 리사의 자줏빛 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색깔 이름을 비바 마젠타라고 하나 봅니다. 네.
용감하다, 두려움이 없다, 힘을 준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당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색깔은 무엇인가?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고 힘을 준다. 보통 이런 거는 약간 힘, 용감, 막 이런 거는 좀 붉은색 계통이 아무래도 떠오르죠. 정확한 색상명까지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강하고 따뜻한 색감이 느껴질 것이다. 여기에 맥박을 두근거리게 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기에 가득 찬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 어떤가? 붉은 빛을 떠올릴 것이다. 맞네요.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이 바로 비바. 이 비바네요. 비바. 비비드.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역동적인 생동감 넘치는 요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젠타는 뭐죠? 아무튼 비바 마젠타 진홍빛이라는 뜻의 마젠타에 진홍빛이라는 뜻이네요. 마젠타에 만세 같은 추임새 격인 비바에 맞네. 비바가 이래 만세 이런 또 느낌도 주니까 비바가 붙어서 생동감 넘치는 진홍빛 이런 뜻이네요. 생명력 가득한 붉은색을 내세워 생동감 넘치는 한 해를 기원하며 잘되자며 응원까지 더하는 격이다. 리트리스 아이즈만 팬톤 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색상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낙관주의와 기쁨을 내포하고 있다. 면서 태동하는 활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에너지를 준다는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니까 왼쪽부터 붉은색 손잡이에 핑크색 타조 깃털을 겹겹이 쌓은 에르메스 투팩 백이고요. 이게 백이네요. 무슨 이런 쿠션처럼 보이는데 투팩 백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LG전자의 비바 마젠타 컬러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무드업 진홍색으로 치장 그리고 그 다음은 진홍색으로 치장한 손톱 하고 립스틱 색깔도 똑같네요. 비바 마젠타풍의 커튼과 소품을 사용한 TV조선 주말 미니 시리즈 빨간 풍선의 한 장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지는 팬톤이 정하는 올해의 색에 대해서 일종의 시대 정신으로 정의를 했다. 지난 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당시 팬톤사는 견고한 시멘트 같은 회색빛과 밝은 노랑을 올해의 색으로 꼽아서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안겼네요. 작년에는 회색빛과 밝은 노랑을 작년 21년 색으로 밝혔는데 지난해에는 보랏빛이 21년이 그랬고요. 지난해 22년에는 보랏빛이 도는 베리페리라는 색상을 새롭게 개발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을 포괄하면서도 팬톤에 없던 색상을 개발해서 스스로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패션계는 이미 예고됐다는 듯 느긋한 표정이고요. 지난해부터 핫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붉은 계통 색상이 패션쇼 무대를 대거 장식했기 때문이다. 오프 화이트, 마이클 코르스,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에서도 진홍색이 빠지지 않았다. 아이즈만 팬톤 연구소 부소장은 대담하고 과감하기 때문에 이 색상 의상을 입고 방에 들어가며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너무 튀는 게 부담이 되는 경우 가방이나 상의 등으로 포인트만 줄 수도 있다. 패션 컨설팅 전문가인 피얼라인의 최정인 대표는 흰색이나 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중성적 색상이 잘 어울리고 옅은 분홍 같은 계열도 잘 맞추면 멋스럽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분야도 비슷하고요. 미국의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팬톤뿐 아니라 유명 페인트 업체에서도 붉은색을 올해 테마로 내놓았고 탁자나 쿠션, 가전제품, 벽지 등을 이용해서 강렬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비바 마젠타 색상이 포인트로 들어간 냉장고를 선보였고 모토로라는 아예 비바 마젠타라는 이름을 단 휴대폰을 최근에 내놨다고 합니다. 모토로라가 아직까지도 휴대폰을 생산을 하고 있네요. 붉은색의 귀환을 반기는 건 화장품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성에게 매력을 풍긴다는 일명 도화 메이크업으로 제격이다. 도화는 복숭아꽃을 뜻하는 말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 영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샬럿 틸버리 관계자는 눈두덩이에는 가볍게 음영을 준 뒤 눈꼬리 쪽에 비바 마젠타 컬러를 포인트로 연출하거나 아래쪽을 부드럽게 연출하며 도화 메이크업 느낌을 낼 수 있다면서 붉은 계열의 블러셔 혈색을 좋게 하기 위해 볼에 바르는 거 그런 걸 블러셔라고 하네요. 또 블러셔를 파운데이션과 섞은 뒤 사용하여 피부에 물든 듯 훨씬 생기 있는 혈색 연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이 생명이다 보니까 모든 이제 제품이나 보면 디자인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요런 기사를 읽으면서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감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진짜 대박 나는 줄 알았다. 무섭게 오른 주식들 공통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신문 기사를 쭉 보면서 이 기사를 제가 쭉 읽어봤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증시 6년 수익률 분석.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반복. 네, 이 진리입니다. 진리.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고요. 대선 후보 테마주라고는 했지만 주가가 계속 뛰는 거예요. 진짜 대박 나려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돈 넣었죠. 지금요. 마이너스 80%가 넘습니다. 21년 봄 윤석열 테마주라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했던 은퇴생활자 정모 씨는 요즘도 잠을 잘 오지 않는다. 무섭게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과 나만 뒷짐지고 있나 하는 불안감에 별다른 분석도 없이 급등주에 몰빵 투자를 하다가 1,600만 원을 날렸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국내 증시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샀던 투자자들이 다음에 쓴맛을 보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시장의 쏠림 현상이 커서 주가가 치솟았던 급등주들이 다음해는 급락주 신세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본지가 NH투자증권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상위 종목들의 다음해 주가 등락률을 추적해 본 결과 21년도 주가 상승률이 상위 10등에 들어갔던 종목들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9%에 달했다. 지난해 수익률 평균 석차는 2294등이었다. 전체 상장 종목 2412개를 감안하면 완전 바닥권이다. 그러면서 21년 수익률 상위 10종목과 22년 성적표 해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래픽 되게 재밌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등산을 하는 등산복 차림의 개미 투자가가 내려오면서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21년 수익률이 재밌더라고요.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이 1500% 올랐고요. 근데 작년에 79% 빠졌습니다. 80% 빠졌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 원이 15만 원이 된 거죠. 15만 원이 됐는데 80% 빠졌으니까 3만 원이 된 거잖아요. 15만 원이 다시 3만 원이 됐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스라는 회사는 1274%, 그런데 작년에 54% 마이너스. 위메이드가 814% 21년도에 수익률 기록했다가 작년에 82% 마이너스. 그러면 만 원이 8만 원이 됐다가 다시 16,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됐네요.
데브시스트즈, 한국 BNC, 컴투스 홀딩스, 위즈윅 스튜디오, 네오위즈 홀딩스, 일성건설, 그리고 MP라는 종목 수익률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년 대박, 이듬해 쪽박 공시, 2016년부터 21년 급등주 이듬해 성적표를 보면요. 수익률 평균 상위 10종목이 괄호하는 등수 평균인데 2016년부터 쭉 보시면 마이너스 38.72%, 1550등, 마이너스 25%, 2017년도에 1470등, 18년도에 마이너스 31, 19년도에는 172% 플러스가 나왔고 20년도에 마이너스 1.27, 21년도에 마이너스 69%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익률 상위 100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1년 수익률 상위 100등의 지난해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43.5%였네요. 작년에 코스피가 24.9%, 딱 25% 정도 빠졌는데 21년 수익률 상위 100등에 투자했더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3.5%라고 합니다. 2016년 이후 6년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도 마찬가지고요. 수익률 상위 100개 기업은 이듬해 30% 이상 손실을 볼 확률이 무려 44%에 달했다고 합니다. 로켓처럼 폭등했던 주식이 가파르게 고꾸라지는 모습은 지난해 가장 뚜렷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지수가 급등했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썰물처럼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기사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짝수해가 보면 상당히 주가가 안 좋고요. 2000년도에 51% 빠졌고 2008년도에 41% 빠졌고 작년에 25% 빠졌고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해가 2018년 17%. 그 하락률 1, 2, 3, 4등이 전부 다 짝수에 빠졌고요. 이 짝수해에 얼마나 빠졌나를 짝수해하고 홀수해하고 저희 회사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요. 98년 이후 25번, 25년 동안 12번의 이 홀수의 동안에 11번 상승을 했고 25.87% 올랐는데요. 98년 이후 13번의 짝수의 동안은 7번밖에 못 올랐고요. 6번 하락을 했는데 전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45%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평균 수익률이 한 13% 정도 코스피가 올랐는데 홀수혜가 25.8%, 거의 26% 올랐고 짝수혜는 마이너스 1.5% 평균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짝수해에 주식 투자하는 게 위험한가. 참고로 홀수해에 이제 손실이 났던 경우가 2011년도에 마이너스 11% 났었고요. 나머지 홀수에는 99년부터 21년까지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참 재밌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 사이클 주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크게 항공모함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기업들은 작년에 수익률이 좋아서 올해도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데이터에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시클리컬들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